이숙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메나테크랑 함께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강의이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앞선 세미나 때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의가 가득해서 또 힘을 얻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지금 메나테크가 준비하고 있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어떻게 현장에서 사용하실 건지, 그리고 이 검사가 도대체 뭐 하는 검사인지, 어떻게 설명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늘 실전편이다라고 이제 네이밍을 했는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게 이제는 몇 살까지 도대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대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점 더 기대수명,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는 추이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데 2040년 정도 되면은 일본을 더 이상 넘어설 수준이다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는 건 알겠지만 건강수명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전혀 증가하지를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계속 아픈 상태로 골골골골 하면서 나이를 오래 먹어간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살 거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변화시켜서 건강한 상태로 오래 살아갈 거냐에 대한 것이 지금 현실의 가장 이제 큰 화두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발표하기 전에 요즘에 시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 꽤 좋아하는데 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할머니들이 막 사이클을 타고 있고 굉장히 트레킹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굽어지지? 왜 다 뽀글머리 타마를 다 같이 하고 있지? 왜 알록달록한 옷들을 입고 있지? 이런 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제가 꿈꾸는 거는 저도 나이 들면 되게 우아하게 좀 늙고 싶다. 또는 제가 뽀글머리가 아니라 나이가 들더라도 꼿꼿한 허리를 갖고 싶다는 게 저도 꿈꾸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최순아 할머니 76살 정도 되신다라고 알고 있고 이 김칠수 할아버지 이분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세대보다도 훨씬 더 힙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살아가는 걸 보고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조금은 생각이 변화되고 있고 이런 모델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들은 신체가 건강하고 이 신체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와 그리고 나의 건강을 돌보는 게 저도 꿈이고요. 대부분 여기 계시는 모든 메나테크인들도 이런 것들을 꿈꾸기 위해서 지금 여기 현장에 와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몸에 안 좋고 이런 정보가 없어서 과연 관리를 못하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이트, 그러니까 휴대폰이든 TV든 광고든 너무 많이 좋다는 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 세상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지라는 것들을 어떻게 골라야 되지?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둬야 되지라는 것들이 늘 고민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알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떻게 타고났지? 나한테 지금 뭐가 부족하지를 제대로 알아야 나한테 필요한 걸 먼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진짜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냥 현실적으로 알아온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타고난 사람인지를 제대로 안다라는 것들은 나를 정말로 첫 번째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게 유전자 분석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유전자 검사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비쌌고요. 그리고 알아도 별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거와 반대로 지금은 사실은 누구나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인데 다 똑같은 거 솔루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각각이 이렇게 다르듯이 나에 대한 내 몸 사용 설명서를 얻어내는 과정이 유전자 검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유전자라는 게 뭔가를 이제 이해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거 포기하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거 어렵지 않고 누구나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보실게요.
자, 유전체가 뭔가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가 게놈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놈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게놈이라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 게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 유전자라는 거랑 염색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DNA를 가지고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게 지놈이라고 하는 유전체입니다. 그러면 유전체를 한 책에다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각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스토리가 다른 하나의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23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23쌍의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23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챕터에 들어간 내용은 같다, 다르다. 그렇죠. 각각의 스토리가 다르고 이 흐름이 챕터 1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챕터 뭐 23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스토리가 안 맞겠죠. 그런 것들처럼 각각의 23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챕터는 길이도 다르고 담긴 이야기도 다르다. 그럼 즉 염색체 안에 들어간 유전자의 종류들이 다르고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단어들은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있다. 그러면 유전자의 개수가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달려줄 건가라고 보면 개인의 이야기가 모두 다르듯이 개인의 지nom도 다 달라요. 그러면 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아요. 모든 변이라는 건. 변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서 각각의 개인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책도 오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져야 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적혀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별로 그렇게 문제되지 않죠. 그런 변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변이들은 내가 머리가 곱슬이냐 곱슬이지 않냐를 결정하는 부분들은 내가 곱슬이 되는 유전형을 가졌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 각각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들은 변화되어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부분도 있고요. 한 부분이 오타가 생기더라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남이 된다라고 했나요? 점 하나를 찍으면 그런 것들처럼 아주 사소한 문제가 변화되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변이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인텔이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 용어도 있지만 이런 것들처럼 어떤 유전자가 반복되거나 없어지거나 단어가 없어지고 단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챕터라고 하는 것들은 염색체가 1번에 있어야 되는 이야기가 23번에 있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퀴즈를 낼게요. 이런 챕터의 중복이나 단어의 문제가 생길수록 유전적으로 기형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 구조적인 이상이나 단어가 들어가고 나가고처럼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유전 기형을 가진 경우에 대부분 여기에 속하고요. 저희가 똑같은 건강인이더라도 유혈이 다른 것, 체질이 다른 것들은 대부분 스닙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질을 가진 형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과연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스닙이라는 부분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나는 어떤 형인지를 알아보는 검사가 이 검사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런 것들처럼 1번부터 여기는 뭐 전집이라고 23개의 책이라고 그냥 구분을 해놨는데요. 각각의 1번부터 23번 책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다 다르고 11번 책에는 당뇨병에 관련된 것들이 막 스토리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모든 변이가 질병과 연관되지는 않는다. 단지 그냥 특성이 달라질 뿐이다. 좋은 변이랑 나쁜 변이가 있다. 이게 변화되어가지고 더 우수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변화돼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변이에도 정도가 있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타의 수준이냐 아니면 이거는 파본을 시켜야 되는 수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여서 분석되는 변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심각성의 정도가 좀 다르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그 어떻게 알아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단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GWAS라고 그냥 불러요. GWAS. 근데 이거는 뭐냐면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라고 하는데 지놈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형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연구한 연구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마크로젠이라는 회사가 또는 어떤 특정 유전자 회사가 이런 거 그냥 뭐 당뇨병 보는데 활용해야지라고 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엄청나게 다 공인된 문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하는 건데 이런 대부분의 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거 보시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 없는 사람, 이쪽은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이 그룹과 이 그룹이 도대체 유전자가 어떻게 다르지? 이걸 본 거예요. 역추적해 본 거죠. 역추적해 봤더니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이쪽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 이쪽은 없는데 이쪽이 가졌을 수도 있고 이쪽이 가지고 있는데 이쪽이 없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을 나눠 놓고서 이 두 그룹 간에 유전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한 다음에 그렇다고 친다면 심장병을 가진 사람들은 이 C를 더 많이 가질수록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구나 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하는 방법이 이 연구가 가지는 방법이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G를 가졌으면 곱슬이 되는 거고요. C를 가지면 직모가 되는 것처럼 이 타입과 이런 표현형과 이런 표현형의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를 비교 분석해서 이런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기억 못하셔도 되는데 충분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여기 점점이 보이는 것들이 다 논문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만큼 밝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1번 염색체부터 23번 염색체까지 쭉 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돼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이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어떤 부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젤리나 졸리나 이제 스티브 잡스가 초전환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2011년에 억만장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이나 들여서 자기의 지놈을 분석했었어요.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자기는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된 건 너무 늦었던 시점이었고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언제든지 해보겠다라고 한 거고 안젤리나 졸리는 되게 유명하죠. 그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뭐 유방 절제도 하고 난소 절제도 할 정도로 그 선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찬반 의견은 있지만 나는 나에 대해서 보호를 먼저 하겠다는 처방이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람들, 엄청 유명한 사람들만 받아보는 특수한 검사가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돈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내 검사를 경험해 볼 수 있고 나에 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분석해 볼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라는 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이제 이 상품의 이름을 지은 게 마이 지놈 스토리라고 해서 나의 유전체 이야기라고 그냥 지었고요. 이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은 의료기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검사들도 있고요.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받아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정하냐 하면 국가가 정해주는 규칙이에요. 법적으로 이런 것들은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하세요. 이거는 의료기관 통해서 하세요라고 정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저희가 1월부터 같이 해나갈 첫 번째 아이템은 마이지놈 스토리의 더 플러스로 규정된 검사 항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유전자 검사는 2016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모든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 6월 30일부터 12가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그냥 일반 소비자들에게 해줘도 된다라고 허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요. 저희가 이 범위는 지금은 12개로 되어 있지만 내년 초, 그러니까 1월에서 2월 사이에는 여기에 적혀져 있는 57개 항목들이 더 열려질 예정이고요. 송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더 질병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열릴 수 있는 기회도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우선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12가지, 저희가 규정하는 거는 14가지로 규정을 했는데 이 12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항목들이냐? 저희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스킨, 헤어, 헬스라는 항목으로 나눴는데요. 스킨을 보시면 피부 탄력, 색소 침착, 노화, 카페인 대사, 비타민 대사들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헤어는 탈모, 모발 굵기, 원형 탈모. 헬스 같은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의 5대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비만,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혈압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의 건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항목마다 제가 짧게 어떤 유전자들을 보고 어떤 원리로 검사하는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건강관리를 하는 이유는 잘 늙어보자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왜 몸 안도 엄청나게 잘 관리돼야 되지만 외모적으로도 사실은 노화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피부 같은 경우에는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모발이 막 빠지죠. 탈모가 오기 시작하고 모발 굵기가 얇아지고 그 다음에 주름 되게 고민되는 요소고 기미, 주근깨 뭐 이런 주근깨는 좀 이제 노화와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기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만들어져서 색소 침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노화가 많이 진행되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느냐? 탄력, 피부 탄력이라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는 콜라겐을 얼마나 잘 분해하는 효소가 나는 얼마나 콜라겐을 잘 분해하는 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콜라겐 분해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는 내가 아무리 탄력을 유지하고 싶어도 효소 자체가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주름이 빨리 생기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색소 침착, 자외선을 똑같이 받으면 피부는 멜라닌 색소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피부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태양광에 의해서 얼마나 기미가 잘 생기는 유형인지 아닌지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화 같은 경우에는 노화를 일으키는 거는 산화도 있고 당화도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들이나 탄수화물들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자꾸 이제 노화를 일으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피부와 관련된 항목들은 이런 항목들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고 카페인이나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커피를 밤에 자기 전에 마셔도 되는 유형인지 카페인 대사가 잘 되는 유형인지 등을 이제 조사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저희가 피부과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있어요. 김이 막 생겨가지고 레이저 막 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으신데 무조건 레이저 하면 좋은 사람이 효과가 되게 좋은 사람이 있고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피부 노화, 이 색소 침착이 잘 되시는 분들은 레이저도 비치기 때문에 광에 비해서 더 이 색소 침착이 더 심화되는 분들이 있어서 원래 피부가 뽀얀 사람들은 이 레이저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으시대요. 색소 침착이 잘 안 돼서.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색소 침착이 되려 더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나면은 나한테 어떤 시술을 똑같이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지라는 것들을 선택하는 하나의 가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탈모 같은 경우에는 부개랑 목의 양쪽으로 유전이 되는데 어쨌든 X형 색체라는 성영색체의 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X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완이 되는데 남성분 같은 경우 남성분에서 탈모가 더 많아 보이는 이유는 남성은 X를 하나밖에 안 가지고 계셔서 만약에 물려받았으면 보완해 줄 게 없어서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데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도 이 탈모를 일으키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유전자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억제시키는 유전자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원형 탈모는 탈모랑 달라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원형 탈모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면역력이 얼마나 면역이 떨어졌을 때 원형 탈모로 오는 성향인지 아닌지를 알려드리는 구멍 뽕뽕 뚫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헤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면역력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발 굵기인데요. 유럽인들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모발 굵기가 훨씬 더 굵은 편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태생적으로 모발 굵기가 굵은 스타일인지 아닌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헬스 가장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콜레스테롤이라고
것들을 우리가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나누는데 그거 나는 구분 다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HDL과 건강검진 다 받아보셨죠? 근데 거기 항목에 있어요. 떡하니 HDL과 LDL의 구분을 나는 할 수 있다. 설명 한번 해주실 분?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 건강검진 받아보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단순히 나쁘다 좋다. 이거는 무조건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아니다.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필요하고 콜레스테롤은 몸에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 콜레스테롤은 혼자서 못 돌아다녀요. 내가 필요한 곳에 콜레스테롤이 가야 되는데 혼자서 갈 수가 없어서 어떤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HDL이라는 거랑 LDL이라는 그냥 탈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차를 타고 갈 거냐 버스를 타고 갈 거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보시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LDL이 간에서부터 내가 필요로 하는 데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되게 오해를 많이 받는데 얘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막 보냈는데 내가 보낸 거에 대비해서 다 쓰고 남아있는 것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를 해서 다시 간으로 갖다 줘야 돼요. 그래야 내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안 쌓이는데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HDL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HDL도 잘 갖다 줘야 되고 LDL이 몸이 필요할 때 잘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왜 LDL이 나쁘다라고 표현이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외부에서 활성산소라는 것들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이 LDL은 갖다 주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에 그냥 떡하니 주저앉아서 혈관벽에 부착되는 성질이 훨씬 더 강해요. HDL에 비해서. 그래서 얘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얘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실제 체질량 지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체질량 지수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체질량 지수는 얼마나 내가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지라는 것들을 보는데요. 살 찌는데도 이유가 다 달라요. 하나는 원래 내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지방으로 축적하는 능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인지 아니면 먹고 나서도 포만감을 못 느껴서 계속 먹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게 되는 스타일인지 이게 이유가 사실은 미묘하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보시면 세 가지 유전자가 각자 식탐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먹는 것들에 탄수화물로 그러니까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들은 일반적이긴 하더라도 나는 필요 이상으로 자꾸 먹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변이를 가진 경우들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폭식이 되는 사람들은 MDH라는 이 유전자에 BDNF라는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여서 도대체 나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이다.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뭐가 문제지? 난 뭘 조심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볼 때 조금 더 세그멘테이션해서 보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콜레스테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DL이 낮고 LDL이 높아지면 혈관에 덕지덕지 지방이 쌓여서 문제가 되니 이것도 조정해보자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중성지방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영양소가 부족할 때 남는 에너지를 축적해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축적했는데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지방세포로 만들어져서 비만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각을 다 좋다 나쁘다로 표현할 것들이 아니고 어떤 게 조절이 잘 되고 어떤 게 조절이 안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혈당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랑 굉장히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 혈당량, 그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지, 인슐린 억제가 잘 되는지에 대한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은 혈압입니다. 혈압을 높이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사실은 아까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도 혈압이 높이지만 짜게 먹는 분들, 나트륨 흡수가 되게 잘 안 되는, 나트륨에 대해서 배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염분을 똑같이 드시더라도 훨씬 더 혈압이 높아질 확률이 많고 칼륨 생성을 많이 해야 나트륨을 없앨 수 있는 건데 칼륨 생성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똑같이 짜게 먹어도 훨씬 더 나트륨이 몸 안에 많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 검사들 하나를 저희가 다 이해하자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일단 이
유전자 검사는 각각의 내가 도대체 이 혈압이 기존에는 혈압이 위험한 스타일이다 까지만 알았다면 도대체 혈압 중에서도 나는 뭐가 조절이 안 되지? 그 다음에 뭘 더 조절해야 되지라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비스 받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엄청 쉬워요. 누워서 침만 뱉으시면 돼요 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유전자 검사 받으려면 다 혈액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냥 침만 뱉으시면 돼요. 두강세포 안에 있는 그 세포들 안에 유전자가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침만 뱉어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서비스 프로세스는 첫 번째 아주 단순합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류들이 있을 거고 그 서류들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운영하셔야 되는지는 별도 자료로 아마 제공이 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류만 제대로 작성해 주시면 뒷단은 저희가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 샘플이 도착하면 거기서의 DNA를 뽑고 실제 저희가 보고자 했던 유전자를 분석한 다음에 결과지를 우편으로 인쇄된 형태로 제공해 드리는 게 지금의 프로세스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 얼마나 걸리냐라고 하게 되면 2주 이내로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지금 결과지를 오늘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결과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지 앞에 보면 결과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결과지를 이해하는 법을 설명해 주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을 한 다음에 최종 판정은 3단계로 나눕니다. 그냥 주의냐, 관심이냐, 양호냐. 최종 판정은 3단계로 나눠요. 그 3단계로 나눈다라는 게 여기 보시면 유전자 정수가 낮습니다, 중간입니다, 높습니다. 유전자 유형은 취약합니다, 평균입니다, 이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점수는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네, 우리는 일단 점수는 높은 게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점수가 높을수록 나는 안전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수가 낮을수록 이거부터 봐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제가 결과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결과예요. 제 개인정보를 오픈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종합결과라고 3장으로 서머리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총 14가지 항목 중에서 저는 한 개 항목에 대해서 취약한 유전형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3개가 나오시는 분들은 3개의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요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 스킨, 헤어에 대해서 각각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혈압에 대해서 가장 나쁜 점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경우가 잘 맞아떨어진 게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이시고 혈압에 대한 가족력도 갖고 있는데 지금 제 상태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혈압에 대해서 위험할 수 있다는 소지는 갖고 있구나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혈압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축적을 잘 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 농도가 또 별로 점수가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은 고혈압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피부 같은 경우에는 관심 단계이긴 하지만 피부 탄력이 저는 좀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름이 사실 자글자글해요. 눈 옆에 이런 데들이 그런데 그래서 급격하게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게 이 주름이 너무 많아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미리미리 조금 더 관리해야겠구나라는 게 유전자 검사로도 느낄 수 있는 거고 탈모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픈데 저는 출산 후 휴유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듬성듬성 다시 나고 있지 않은 제 머리를 보면서 탈모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전적으로도 위험 인자가 조금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현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종합 결과가 한 장이 딱 썸머리가 되고요. 뒷장에서는 각각의 항목별로 조금 더 세분화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시면 혈압이 뭐 하는 건지 그냥 기본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당신의 평균 혈압 점수는 23점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비교적 취약한 혈압 유전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줄 설명이라고 저희는 표현하고요. 그러면 23점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됐지? 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혈압에 대해서 보는 유전자가 만약에 10개다. 10개다라고 하면 그 10개에 대한 제 이제 점수값이 나오잖아요. 저의 점수값. 저는 이만큼을 리스크를 갖고 있구나. 점수가 계산됐는데 상대적인 지표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능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수능을 봤는데 제가 80점을 받았어요. 그게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를 확인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큼 받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방식은 한국인 2만 명에 대한 이 점수값들을 쭉 뽑은 다음에 한국인 평균 점수를 쭉 나열하고 최저 점수와 최고 점수를 0점에서 100점으로 나눈 다음에 제가 23점에 속하는 등급이구나. 수능 A등급, B등급 받듯이 저는 23점 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 점수가 한국인 평균에 비해서 이만큼 낮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점수화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과지에는 이 혈압에 좋지 않았을 때 해야 되는 관리 팁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 걸로 결과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주의 항목, 관심 항목, 양호 항목은 그냥 큰 패턴이 똑같아요. 보시면 그냥 평균에 대비해서 얘는 이런 거예요. 평균이 74점이고 40점이면 평균보다 훨씬 더 부족하잖아요. 아까 앞서서 보시면 61점과 23점의 비율도 비슷해 보이는데 이걸 보면은 사실은 이 점수는 절대 점수가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 점수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어떤 유전자들을 각각 보느냐라는 것들은 맨 뒷장에 어떤 항목 그리고 유전자, 그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더 제가 제 결과지를 가지고 조금 더 이해를 해볼까요? 그러면 너무 어렵다. 진짜 도망가고 싶다 하시는 분? 네, 없으시죠? 그래서 좀 더 보시면 저는 혈압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자료들을 좀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나트륨을 조절하는 것들이 저는 나쁨, 칼슘도 안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내장지방도 많이 생겨요. 혈관 이완 성장이 잘 안 돼요. 저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진짜 짜게 안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조절을 엄청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짜게 먹는 것들은 진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첫 번째 제일 해볼 수 있는 게 싱겁게 먹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싱겁게 안 먹었을 때도 칼슘이 잘 생성이 되면 그래도 도와줄 텐데 칼슘조차도 저는 도와주지 않는 체질인가 봅니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사실은 칼슘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장지방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얘네들은 탄수화물이 온갖 것들의 적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결과들을 보고 나서 사실 탄수화물 빵을 멀리하기로 했는데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빵이라고 우리는 꼭 주식이 대부분 탄수화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밥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저도 탄수화물 조절을 일단은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제 혈압이나 중성지방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액션이구나 라는 것들을 저도 인지할 수 있게 됐고요. 콜라겐 같은 경우도 저는 콜라겐 분해가 보통이긴 해요. 엄청나게 잘 되진 않는데 이 그래프 보면 너무 심각하게 20대에 비해서 40대는 콜라겐 양이 딱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여서 이전에 콜라겐이 줄어들기 전에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 점차 실감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너지기 전에 이거를 식품으로 섭취를 하든 아무튼 어떤 행동을 통해서 콜라겐 양을 저는 이제 채워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체내에서 콜라겐 합성이 저해되는 큰 요인은 자외선이에요. 피부는 무조건 자외선이래요. 그래서 선크림 광노화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는 선크림을 정말 이런 조명에서도 막을 수 있게 집에서도 바르라고 피부과 선생님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관리를 해야겠구나라는 거고 너무 심각한 저 요 정도 단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근데 탈모도 약 바른다고 먹는다고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고 혈액순환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사실은 탈모도 영향을 굉장히 받기 때문에 아주 보여지는 직접적인 관리를 떠나서 정말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프로젠이라는 회사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회사고요. 저희가 생긴 지가 22주년 정도 됐는데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만드신 회사고 너무 지독할 만큼 공부하는데 더 잘 맞는 회사, 돈 버는데 재주가 좀 덜해요. 그래서 저희가 늘 고민하는 건 이런 유전자 검사를 저희가 잘 만들고 잘 드릴 수는 있지만 이거를 잘 전파해 주실 분들이 저희는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메나테크와의 협업이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고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첫 번째는 우선은 보게 될 때 이 체질량 지수부터 모발 굵기까지 현재 오픈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다이어트 비만, 혈관, 피부, 탈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특수화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1차적으로 해보는 거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몸의 모든 현상은 면역이 얼마나 좋으냐 그 다음에 내 장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모든 현상이 일어나요. 장 트러블이 있으면 이 피부 트러블도 올라오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여서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나의 면역력이랑 프로바이오틱스들을 장 건강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희도 들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관리 잘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건강기능식품 되게 좋다라고 많이 얘기도 하고 저도 많이 사요. 여기 이게 좋다고 하면 막 사고 하는데 집에 병만 이렇게 있고 먹지 않는 건강식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챙겨 먹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그건 아니었는데 저는 이거 보고서 딱 나를 위한 제품인가 보다. 하나만 먹으면 뭔가 해결이 되나 보다. 시작할 수 있는 동기라도 생기더라고요. 너무 많이 이것저것 먹으라고 하고 어디 가면 운동도 하라고 하고 식이 저는 고기 너무 좋아하고 채소 진짜 싫어하는 채소 먹으라고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잘 설득되지 않은 자꾸 가이드만 주니까 포기하게 되는데 그래도 쉽게 사람들이 먼저 해볼 수 있는 경험치를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 먹으면 어쨌든 2만 원이 해결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섣불리 건강관리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계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저도 똑같이 느끼는 거고 엄청나게 건강관리 해보고 싶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냥 살다 보면 또는 현실에 바쁘다 보면 작심삼일의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잘 안 되는데 이런 유전자 검사가 없어도 돼요. 사실은 안 받아봐도 여태까지 잘 살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더 현명하게 나에 대한 지름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시행착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래도 태어난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 후손들이 또 어떻게 물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나에 대한 첫 번째 건강관리를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거고 그 언젠가 오랫동안 돼서 저도 건강하게 여기 계신 분도 모두 다 건강하게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또 만날 수 있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